안녕하십니까.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오늘도 세상에 많은 스토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음악 잠깐만 들어보실까요? 너무나 잘 아는 멜로디죠. 우리 어렸을 때 어머니나 할머니가 많이 불러주셨던 그런 곡이고요. 또 어른이 돼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불러주면서 잠을 재우곤 했던 그런 음악입니다. 바로 모차르트의 자장가입니다. 그럼 이 모차르트의 자장가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모차르트다? 아니다. 자, 오늘 영상 뒷부분에 이 보너스 스토리에서 이 내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걸 왜 뜬금없이 갑자기 오늘 알아보겠냐고요? 이건요, 또 다른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오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서 그런가 하면 또 이 아시안계가 발암 화학 물질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 내용 잠시 후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첫 소식은요. 중국의 해킹이 의심되는 도요타 공장 시스템 셧다운 소식입니다. 도요타 자동차가 어제 일본 내 14개 공장 28개 생산 라인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부품 주문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도요타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가동이 중단된 곳은 도요타 그룹의 일본 내 14개 공장 가운데 딱 2곳을 제외하고는 무려 12개 공장입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도요타는 어제부터 사실상 생산 라인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갑작스러운 공장 가동 중단 원인은 컴퓨터 시스템의 오류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도요타 공장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구심의 배경은 중국입니다. 최근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촉발된 중국 내의 그 반일 감정이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결국에는 일본의 상징적인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감행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도요타는 지난해 3월에도 거래처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국내 모든 공장의 가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그 사이버 공격인지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도요타 측은 그렇다고 해서 이번 시스템의 문제가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장 가동 재개 그 어떤 시점도 지금은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길어지면은 또 자동차값 올라갈 텐데 걱정입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중국 내의 반일 감정 격화에 대응해서 일본 내에 반중 감정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어제 그 일본의 한 식당에서는요, 업주가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한 알림판이 내걸렸습니다. 이 알림판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중국인에게 알린다. 우리 식재료는 전부 후쿠시마산이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알림판을 본 일본 거주 중국인이 현장에서 경찰에 신고해서 항의하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 해당 알림판 그 사진은요, 어제 SNS에서 공유되면서 일본에 널리 퍼졌습니다. 일본의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쿠시마 출신인가 보다 그 사장님이, 그러니까 후쿠시마 출신 사장님이 자기 고향 자기 고향의 그 수산물만 판다니까 나는 응원한다 라면서 조금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보내기도 했고요. 또 다른 네티즌은 앞으로도 힘내십시오라고 아예 그냥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당당하게 인종차별 간판을 내세우고 있는 거 아니냐라면서 이 별점에서 빵점을 주는, 별 하나 주는 그런 좀 비난하는 그런 일본의 네티즌도 물론 있었습니다. 중국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일본 경찰에게 업주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어떤 글을 알림판에 쓰는지는 내 가게니까 내 자유고 경찰이 이를 막지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 주민 A씨는 중국인으로서 국적 차별이라고 생각한다 라면서 모든 식재료가 후쿠시마산인 게 과연 그럼 맞냐 아니냐 그거부터 알고 싶고, 그리고 중국인에게 알린다라고 써놓은 그 자체가 인종차별 아니냐라면서 점주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면서 내용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업주는 그 알림판의 문구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 하면 축, 우승, 기타구치 하루카로 바꿨습니다. 기타구치 하루카라는 선수는요, 지난 26일 세계 육상 선수권 여자 창 던지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그런 선수입니다.
반중 감정의 그 악화되는 속에서 뜬금없이 여자 창던제기 선수가 축하를 받는 그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해프닝으로 정도만 끝나기를 정말 바랍니다.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 될 텐데요. 하지만 중국, 일본 이 양국 간에 좀 감정의 골은 당분간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스토리입니다. 현재 미국은 남가주 지역이 오늘 내일까지는 좀 많이 더운 날씨가 되고 주말이 되면서부터는 많이 기온이 내려갈 그런 전망인데요. 지금 문제는 미국의 동남부 지역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플로리다가 긴장 상태입니다. 멕시코만에서 발생해서 쿠바를 강타한 열대성 폭풍 이달리아라는 이 이름의 폭풍이 플로리다 주로 북상을 하면서 주 내 46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주의 각 공항이 폐쇄되는 등 긴장감이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는 열대성 폭풍 이달리아가 쿠바 서쪽 끝에서 약 130km 떨어진 바다에서부터 최대 시속 80마일의 강풍을 몰고 북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그 이달리아라는 폭풍은요, 쿠바 서쪽 지역을 강타해서 지난 27일 하루에만 100mm에 달하는 비를 쏟아붓는 등 이 지역에 피해를 줬습니다. 이달리아는 빠르면 오늘 허리케인급으로 격상돼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플로리다주에 서서히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뒤에 내일은 플로리다주 해안 지역에 온전히 상륙을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의 템파 국제공항과 세인트 피트 클리어워터 국제공항은 오늘 완전히 폐쇄됐고요. 그리고 올랜도에 있는 선레일 통근 열차 운행도를 중단됐습니다. 템파 북부에 있는 파스코 카운티와 레비 카운티는 일부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점은요, 이 플로리다 해안 지역에 도달할 때는 이 열대성 돌풍이 3등급으로 허리케인, 3등급의 허리케인으로 더 강력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된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자, 허리케인의 등급은요, 위력에 따라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나뉘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클수록 위력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상당히 센 건데 3등급부터는 메이저급 허리케인으로 분류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의 노동절이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은 노동절 연휴, 롱 위크엔드인데요. 노동절의 주말을 앞두고 가솔린 가격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자동차로 여행하려는 사람들이 좀 짜증나는 그런 노동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은요, 갤런당 평균 가솔린 가격이 일주일 전보다 또 1.8센트가 올라서, 그리고 또 한 달 전보다는 33.4센트가 올라서 지금 현재 평균이 LA 카운티는 갤런당 $5.3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역시 전주보다 1.5센트가 오른 갤런당 $5.31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달 전에 비하면 35.4센트,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비하면 12센트 높은 수준입니다. 이 전국 평균은 LA나 오렌지 카운티보다 좀 물론 많이 낮긴 합니다만은 이 전국 평균 가격도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0.4%가 오른 $3.8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국의 가솔린 평균 가격도 조만간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전국의 가솔린 가격은 연초보다 20%나 급등한 그런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행하고 싶으시면 해야죠. 노동절 연휴 다들 이제 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 뭐 하실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좋은 계획이 있으시면 댓글로 함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계획 혼자만 누리지 마시고 함께 공유하면서 좋은 계획, 좋은 아이디어, 그리고 뭐 어디 좋은 곳 가셨으면 그 행복감도 같이 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자동차 여행 얘기해서 이번에는 비행기 쪽으로 좀 가보겠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영국에는 지금 항공 관제소에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영국에서 항공 관제 시스템에 기술적인 장애가 발생해서 결항 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틀 전에 발생한 관제 시스템 장애로 인해서 항공편이 계속 취소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항공사들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직 해결이 다 안 되었습니다. 영국의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28일 항공교통센터 관제 시스템에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수동으로 작동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일 영국 전역의 공항에서 전체의 25% 이상인 1,500편 이상이 취소됐고요. 또 이날도 어제도 이 수백 편 이상이 결항했습니다. 유럽 각지 공항에 승객이 수천 명이 갇혀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 영국인들이 많이 찾는 스페인의 휴양지 테네리페의 공항에는 간이 침대까지 등장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영국 공항에서 비행기를 착륙시키지 못하니까 스페인 공항에 갇혀있는 거죠. 자, 이번 혼란은 공항의 컴퓨터 에러로 인해서 관제 시스템이 붕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언제 완전히 복구될지는 아직 영국 측에서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 노동절 자동차 여행 얘기를 하다가 영국의 항공 관제소 문제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이탈리아로 한번 가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 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탈리아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는 사실 관광객이 넘쳐나기 때문에 관광객한테 사실 뭐 그렇게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뭐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곳은요, 친절은커녕 관광객에게 입장료를 받겠다는 도시까지 나왔습니다. 돈 쓰러 가겠다는데 입장료까지 받아요. 넘쳐나는 관광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수상도시 하면 떠오르는 데가 어디죠? 네, 베네치아. 이 베네치아가 내년부터 당일치기 여행객들에게는 최대 10유로의 입장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루이지 브루나로 베네치아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베네치아를 방문하는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입장료를 부과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해마다 베네치아에서 열리는 곤돌라 노젓기 대회 같은 큰 이벤트 때는 제외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붐비는 주말에는 베네치아의 입장료를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바로 받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이요, 고맙다고 인사를 해도 시원치 않을 이 관광객님들에게 인사는커녕 입장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그 배경,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볼까요? 자, 인구 5만 명에 불과한 이 베네치아는요, 지난 한 해 동안 약 32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업주들은 몰라도 그저 대대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거주민들, 이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괴로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서 집값이 크게 오르기 시작했고 또 생활 물가가 치솟아서 원주민들은 점차 베네치아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5만 명인데 관광객이 320만 명. 네, 베네치아 역사 지구내 그 인구는요, 지난 1961년만 보더라도 한 13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5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주민들보다 관광객들이 훨씬 더 많아지면서 이 베네치아 전체가 거주 지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거대한 하나의 관광 세트장으로 변해가면서 주민들이 대거 이곳을 이탈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결국 이 베네치아 당국이 궁여지책으로 입장료 부과라는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네치아 시의 브루냐로 시장은 이 방안은 도시를 잘 관리하고 여기에서 거주하고 생활하고 또 일하는 모든 베네치아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돈 쓰러 가는데 입장료까지 내고 돈 써야 하는 그런 도시 베네치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미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계가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한인들 다 마찬가지죠.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안계죠. 미국의 아시안계가 다른 인종에 비해서 발암성 화학물질인 PFAS에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NBC TV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마운트 사이나이 의과대학의 연구팀은 지난주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PFAS 중간값이 백인보다 무려 88%나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PFAS는 우리가 많이 쓰는, 매일 쓰는 이 프라이팬이나 또는 식품 포장재, 투고 용기 또는 섬유의 방수 코팅 또는 각종 의료 장비 등 아주 다양한 너무 많은 곳에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화학 물질로 불릴 정도로 이 자연 분해가 어려우며 인체나 동식물 그리고 환경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각국이 앞다퉈서 규제를 추진 중에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자, 연구팀은 통상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이 PFAS에 대한 누적 노출이 커지는 어떤 사회적 경제적인 요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노출 수준은 너무 높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연구 논문의 그 제1저자인 셀리 리우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PFAS와 관련해서 이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더 많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리우 교수는요, 인종별로 다양한 삶의 방식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유독 높은 노출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은 되지만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점은 아시아계 이민자가 이민 오기 전에 자신의 모국에서 이미 그 PFAS에 많이 노출된 상태에서 미국에 왔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 하나는 식생활 같은 문화적인 요소가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 그저 그냥 그렇게 추정한다라고만 밝혔습니다.
그 식생활의 요소와 관련해서는 연구팀은 그 어떤 부분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정도는 알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 한인들의 경우 아니면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좀 알 것 같은 부분이 몇 부분은 있습니다. 바로 투고 때문일 가능성을 저는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백인들의 경우에는요, 식당에서 음식을 투고하더라도 무슨 뜨거운 국물 같은 그런 투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한인들의 경우에 뭐 설렁탕이라든지 뭐 육개장이라든지 뭐 갈비탕이라든지 이런 음식을 투고하면 사실 모두가 다 뜨거운 국물을 이 스티로폼으로 된 투고 용기에 담아갖고 가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음식을 투고할 때마다 상당히 그 찜찜한 마음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 식당 주인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뜨거운 국물을 스티로폼 용기에 막 담아서 받아 나오면서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한인들의 경우에 이렇게 뜨거운 국물 음식을 스티로폼 투고 용기에 담아서 집에 와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이 PFAS 노출이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습니다. 똑같은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용기라 하더라도 그저 그냥 룸 템퍼레처에 어떤 음식을 담아 갖고 오는 것과 뜨거운 국물을 담는 것과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도 제기가 됐습니다. 일부 환경 전문가들은요, 이 PFAS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큰 민물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역시 인체가 PFAS에 노출될 수 있는데 이런 민물고기의 경우에 아시아계의 섭취량이 백인들보다 훨씬 많다라면서 문화와 식생활 등의 요인이 인종별 노출 수준의 차이를 불러왔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생활 환경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최소한 그 몇 가지 사항을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터이니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미국 집값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만은 매물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팍스 비즈니스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 가격이 올해 7월부터 내년 7월 사이 1년여 동안 6.5%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연평균 집값 상승률 5.2%를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지난달 거래된 미국의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의 경우에는 40만 6,7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9%가 상승한 상태입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 모기지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팔려고 나와 있는 집, 즉 재고가 상당히 적은 상태이고 그리고 또 수요는 반대로 매우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온 그 주택은요 매우 부족한 상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제 팬데믹 이전에 낮은 모기지 이자로 집을 샀던 사람들이 이 집을 팔고 새로운 집을 사려면 현재 지금 높은 이자율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집을 내놓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전에는 2%, 2.5% 이런 이자율을 샀는데 지금 7%, 7.5% 막 이런 걸로 사야 되니까 이걸 팔고 그런 높은 이자율로 새 집을 사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내놓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주택 수는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무려 46%나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집 얘기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단순한 집 얘기가 아니라 유명 정치인의 집 얘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최근 뉴욕 맨하탄의 센트럴파크 인근 호화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달 그 맨하탄 메디슨가와 66번 교차로에 위치한 자신의 호화 아파트를 650만 달러의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어퍼 이스트 사이드로 불리우는 이 일대는요, 뉴욕의 상류층이 모두 모여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센트럴 파크도 가깝고 또 각종 명품 브랜드가 이 인근에 줄지어 입점을 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은 해당 주택에 대해서 풍부한 햇빛과 높은 층고 그리고 아름다운 원목마루가 있는 그런 집입니다 라고 브로셔에 또는 웹사이트에 그렇게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줄리아니는 뉴욕 시장직에서 물러난 뒤인 지난 2004년 이 아파트를 477만 달러에 매입을 했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이 집을 그런데 내놓게 된 배경은요, 현금이 급히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연관된 각종 소송으로 이 늘어난 법률 비용 탓에 재정적으로 지금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의 변호사는요, 최근 줄리아니의 재정 상황이 사실상 파산에 가까워졌다라면서 이 해당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맨하탄 아파트를 그 매물로 내놨다라는 사실을 재판장의 어떤 자료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줄리아니는 지난 2020년 그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대선 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많은 경합주에서 50건이 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각종 소송 비용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서 한 300만 달러까지 소송 비용이 불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재정적으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 2020년 대선 그 뒤집기 시도에 관한 조지아주 얘기죠. 거기에 관여한 혐의로 조지아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 줄리아니 전 시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재정적인 변호사 비용 그 도움을 요청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주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지도 모르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부터는 기소된 모든 사람은 다 각자 도생인 셈입니다. 네, 미국에서 학교 내 총기 사건이 끊이지 않자 일부 미국 학교들이 예방을 위해서 이 속이 완전히 들여다보이는 투명한 백팩을 의무화하거나 아예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그런 좀 웃지 못할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그 기간 동안에만 최소한 27개 지역 교육구에서 백팩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다음 달 새학년 개학을 앞두고 투명 백팩을 의무화하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투명 백팩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점점 더 많은 지역의 학군에서 사건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시시피주 코빙턴 카운티는 이번 새 학기에 처음으로 투명 백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텍사스의 휴스턴 인근 사이프레스 페어뱅크스 교육구도 역시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투명 백팩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텍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댈러스 교육구도 지난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정책을 시범 실시한 뒤에 올해는 이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공식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어서 건강 관련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립니다. 자, 60세 이후에도요, 체중을 안정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여성이 체중 감소폭이 큰 여성보다 90세, 95세, 100세까지 장수할 가능성이 최대 2배 더 커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UC 샌디에고 교수팀이 의학학술지인 노인의학저널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 폐경 후 여성의 만성질환 원인과 체중 변화 그리고 수명과의 연관성을 분석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연구팀은요, 61세에서 81세 사이의 여성 5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연구 시작 시점과 3년차 그리고 10년차의 체중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자, 체중 5% 이상이 감소했던 사람, 한 10년쯤 보니까 10년 전에 비해서 5% 이상 감소한 사람, 그리고 5% 이상 증가한 사람, 그리고 별 변화가 없는 사람 등 이 세 개 그룹과 이들의 생존율 간의 연관성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체중 변화가 5% 이내인, 그러니까 거의 10년 동안 체중 변화가 거의 없었던 그룹의 장수 확률이 체중이 5% 이상 늘었거나 줄어든 변화가 있었던 그 사람들 그런 그룹에 비해서 최고 생존율이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체중을 늘 비슷하게 잘 유지하시면서 장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스토리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모차르트 자장가와 진통제. 자, 그런데 모차르트 자장가와 진통제라는 오늘의 제목에 맞는 그 스토리를 전해드리기 전에요,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자, 바로 이 모차르트 자장가에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를 먼저 좀 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의 자장가는 모차르트가 작곡했다 맞을까요? 아니면 놀랍게도 아닐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모차르트 자장가는 모차르트가 만든 게 아닙니다.
사실 모차르트의 작품을 정리하던 그 사후에 그의 작품을 정리하던 이 퀘헬이라는 사람의 실수로 이게 모차르트의 작품집인 이 K350이라는 작품집에 어떻게 하다가 들어가게 되면서 이 모차르트 작품으로 알려졌습니다만은 추후 함부르크 도서관에서 악보 원본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작곡가는 베르나르트 플리스라고 분명하게 적혀 있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워낙 오랫동안 이 모차르트의 자장가로 전 세계에 인식이 되어 있어서 음악계에서는 그냥 제목을 모차르트 자장가로 놔두자라고 하면서 이게 그냥 모차르트 자장가라는 이름으로 200년 넘게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 표현하면 베르나르트 플리스의 작곡에 모차르트의 자장가를 들어보겠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작곡가가 누구냐라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양념으로 알아본 것 뿐이고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바로 이 음악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태어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생아들이 체혈 검사 등을 받을 때 모차르트 자장가를 들려주면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링컨 의료센터의 연구팀이 신생아 1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임상시험 결과 모차르트 자장가를 들려주면 발 뒤꿈치 체혈 검사를 받는 그 신생아의 통증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뉴욕시에서 특정 질환에 대한 정기 검진 때문에 발 뒤꿈치에서 체혈 검사를 받은 신생아 100명의 통증 측정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통증 측정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사자가 그러니까 즉 체열을 하는 사람이 주사기를 넣고 체열을 하기 전에 발 뒤꿈치 체열을 하기 전에 신생아 아기의 모습, 또 체열 도중의 모습, 또 체열 후 신생아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표정이라든지 우는 정도 또는 호흡 패턴, 또 팔다리의 움직임 등등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보고 통증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를 평가한 것입니다. 전문가가. 물론 이 평가하는 그 조사자는요, 그 모차르트 자장가를 이 아기에게 틀어졌는지 안 틀어졌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조사자는 소음 제거 헤드폰을 완벽하게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체열 시 이 아이에게 모차르트 자장가가 들려졌는지 안 들려졌는지 모르고 평가한 겁니다. 그 결과 모차르트 자장가를 들은 신생아 그룹의 통증 점수는 체열하는 동안은 4점, 체열 1분 후에는 0점이었습니다만은 자장가를 듣지 않은 그룹은 체열하는 동안은 통증이 7점을 기록한 뒤에 체열 1분 후에도 5.5점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결국 연구팀은 음악이 가벼운 시술을 받는 신생아의 통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라면서 특히 모차르트의 자장가는 그 효과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음악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모차르트가 작곡을 했던 또는 베르나르트 플리즈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던 이 음악이 아이들의 잠만 재워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통증 완화 역할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잠시 후에 이 모차르트 자장가를 들으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는 지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늘 함께 여기까지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열혈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다시 한번 특별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오늘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차르트의 자장가와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혜코의 스토리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